특집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156호.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신익상, 성공회대학교 열린교양대학 교수,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한계와 전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의 한계에 대해 말해보겠다. 첫째, 나는 낙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생물학적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낙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이러한 내가 쓰는 이 글의 한계로 이어진다. 이 한계는 끊임없이 나를 신중함과 소심한 사이에서 헤매게 할 것이고, 그러다가 엉뚱하게도 뜻하지 않게 대범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다. 둘째, 나는 낙태죄 논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학적, 법적 지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종교철학과 신학의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 정치신학, 민중신학, 생태 영성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경계들은 낙태죄 문제를 다루는 이 글의 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의 전제에 대해 말해보자. 이 글은 낙태죄 문제를 일정한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낙태죄를 논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면서도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시공간에 적용될 낙태라는 개념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개념에 관한 판단을 시도하는 일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글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195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푼다. 헌법재판소는 현행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라는 주문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고, 이를 둘러싸고 낙태죄 완전 폐지론자와 낙태죄 존치론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낙태죄 폐지 문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이상의 한계와 전제 속에서 내리게 된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그런데,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밝히기 전에, 낙태죄 폐지를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이의 제기부터 하고 넘어가겠다. 낙태죄 폐지 문제가 왜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과의 대립 문제인가? 낙태죄 조항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문제로 보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사실, 생명권 존중 문제는 자기 결정권 존중 문제보다 더 무겁고 우선하는 문제라서 만일 낙태죄를 생명권 침해의 죄로 규정하고 나면 여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과의 대립 문제라고 보는 프레임은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펼치게 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 프레임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왜 낙태죄 폐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즉 어떤 특수한 살인죄 폐지가 아닌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부과되지 않는다. 낙태죄 유지가 생명권을 존중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만 잘하면, 그 다음엔 자기 결정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권리를 들이대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생명에 관한 보편적 주장은 쉽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구체적 호소는 어렵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온 기득권 중심의 역사였다. 낙태죄에 관련된 자기 결정권 문제는 생명에 관한 구체적 호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를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규정하는 논쟁 구도 설정 자체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기존 낙태죄 조항의 위헌 선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된 자기 결정권 침해가 생명권과 관련해서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사유나 상담 등의 절차 등과 무관하게 임신한 여성의 의사만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둘째, 임신 15에서 24주 사이에는 강간, 중강간, 임신한 여성의 건강 문제 등 특정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된다. 임신한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공경에 처한 때에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셋째,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된다. 이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신 후 24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되나 그 이후의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24주 이내의 낙태 허용을 규정하는 내용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낙태의 허용 요건이라는 조항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은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법적인 제재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다. 이 개정안은 명백하게 임신의 기간을 기준으로 법적인 제재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 범위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왜 하필 14주이고 24주인가? 임신의 기간이 어떻게 낙태를 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기준일 수 있는가? 24주에서 하루만 지나도 낙태가 죄가 되는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임신 후 24주가 되었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 가능하긴 한가? 그럴 리가 없어서 이 기준이 실효성을 갖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양산할 테지만, 만일 24주를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서 누구도 이위를 달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4주라는 기준은 매우 임의적이다. 20주면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다 갖추어진다. 24주의 태아는 신생아로서의 골격이 거의 갖추어지고 소리에도 민감해진다. 임신 후 24주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기겁할 만한 명백한 태아 살인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이 개정안이 다루고자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허용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태아의 생명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고자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 시도는 결국 임신 기간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주안점과는 별도로 낙태를 생명권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시각을 검토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진지하게 떠올리는 문제의식을 간단한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인가? 이 질문에 나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여야 하는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말은 결국 낙태를 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의 죄란 말인가?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임신한 여성과 이 여성의 이러한 결정과 실행을 구체적으로 도운 사람의 죄인가? 나는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낙태를 자신의 몸으로 감내하는 여성과 그 조력자가 낙태의 원죄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발상에는 두 개의 생각이 뒤엉켜 있다. 첫째, 낙태는 무조건 죄다. 둘째, 그 죄를 지은 자는 다름 아닌 낙태를 직접 겪어야 하는 당사자와 그 조력자다. 과연 그런가? 낙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생행위라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은 생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감수분열을 시작한 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실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낙태가 무조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생명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낙태의 기준 설정이라는 개념적인 논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련의 과정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계기라는 사실 말이다. 임신에는 성관계가 선행하고 출산이라는 생명을 건 과정과 육아라는 미래가 후행하는 거대한 과정의 부분이다. 낙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 사회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임신 과정의 주체는 단지 임신한 여성 한 사람만이 아니다. 성관계의 당사자들, 임신과 출산의 짧지 않은 여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조건 및 구성, 출산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할 육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될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망이 모두 임신 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체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을 갑자기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상정한다. 굉장히 기만적으로 이 죄는 임신한 여성을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당신의 단독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구성원의 탄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듯이 말이다. 물론 그 결정은 영웅의 단독적인 행위이기에 모든 고독한 영웅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웅인 임신한 여성도 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도 개정안에는 조금 더 영웅에게 시간을 준다. 24주 안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낙태죄는 한 명의 개체의 인간이 이 세계에 등장하여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의 정권이 오직 임신한 여성에게 달린 것처럼 몰아감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의 십자가를 홀로 지라고 강요한다는 사실 말이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를 비로소 갖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이다. 단독적인 십자가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십자가는 사실 없으니까. 십자가가 또 다른 십자가를 낳고 그렇게 확산하여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수많은 자기 결정권들이 낙태 문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관계적인 행위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지금의 낙태죄 논쟁이 상정하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는 이러한 생각이 배제되어 있다. 오직 임신한 여성의 단독적인 행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만 한정됨으로써 낙태라는 행위를 개인의 순수한 법적 일탈로 못 박는다.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그 판단 기준을 임신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낙태가 개인이 저지르는 죄 이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다는 사실에 눈감는 사회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세상 편한 탁상공론이다. 하지만 그러한 탁상공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그런 세상 편한 결정을 제도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생명권에 반하는 여성의 순수한 자기 결정권을 순진하게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논의 속에서 낙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임신한 여성 개인의 결정에 내맡기는 부당한 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낙태를 미리 몇몇 개인들의 죄로 전제하여 판단하는 법조문 몇 개를 수정하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결별해야 한다. 낙태가 어떤 시점에서는 죄이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다면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낙태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이미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낙태를 죄로 다루는 지금의 상황을 뒤엎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낙태죄를 사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적당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고통스러운 자기 결정권에 근본적이고도 관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결단을 여러 방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낙태는 죄의 문제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다룰 대상이기 때문이다. 판단 말고 참여와 공동의 책임. 이것이 내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다.